차트 역주행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발매된 지 오래되어 잊혀졌던 음악이나 책이 시간이 지나 어느 요인에 의해 다시 인기를 끄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말 사전에도 올라와 있죠. 이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웃도어 열풍으로 펼쳐진 SUV 전성시대가 도무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미 SUV는 과거 험로주파 같은 기능적인 접근보다는 하나의 스타일로 인식되고 있고, 오토 캠핑과 차박 등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SUV 같은 레저용 차량을 선택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RV 판매량이 세단 판매량을 추월하기도 했죠. 역주행. 자동차와 이 단어가 붙으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오늘 소개할 이 차는 이 역주행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도시명 SUV로 점칠된 현대기아차 그룹의 유일한 정통 프레임 SUV이자 40에서 50대 남성 고객이 무려 70%를 차지하는 진정한 아재들의 차. 누군가에겐 그 어떤 차를 가져와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차. 이분 G80으로 갈아타. 이번 시간에는 기아 모하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제네시스 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현대차와 한 식구가 된 기아차 역시 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노렸고, 마찬가지 이유로 저가차 인식을 타파하고 브랜드 밸류를 높일 새로운 고급차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고급 세단 오피러스를 아만티라는 이름으로 투입했는데 국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공격적인 가격을 매겼고, 초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판매량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후 짬뽕 디자인의 감흥 없는 상품성, 낮은 내구성이라는 혹평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다만 스포티지와 소렌토 등 SUV 라인업은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좋은 실적을 올렸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기아는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고급 SUV 라인업을 계획합니다. 본고장인 미국답게 SUV 인기는 예나 지금이나 상당했고, 픽업 트럭 차체를 이용한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정통 오프로드 SUV들도 꽤나 큰 볼륨을 차지했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했죠.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HM은 철저한 북미 전략형 차종으로 기획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미 시장을 노렸던 현대 베라크루즈가 렉서스 RX를 따라 전륜구동과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한 본격 도시명 SUV로 노선이 정해지면서 기아차는 이와 차별화된 후륜구동 정통 SUV로 방향을 잡았죠. 이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1세대 소렌토의 바디온 프레임,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수많은 주요 부품을 공유하며 외관만 다른 형제차에 가까웠던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베라크루즈와는 개발과 차체 설계, 구동 방식까지 다른 완전 별개의 차량이었죠. 여기서 두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하비가 채택한 바디온 프레임 방식, 이하 프레임 바디는 자동차 이전에 가마나 마차를 만들 때부터 적용된 구조로 견고한 프레임 뼈대 위에 구동장치와 외형 구조물을 얹는 형태입니다. 모노코크와 달리 차량 바닥에 위치한 뼈대, 즉 프레임이 거의 모든 하중과 충격을 받아내죠. 견고한 뼈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차량의 무거운 하중과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레임과 외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전후좌우로 심하게 뒤틀리는 오프로드용 SUV나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트럭, 버스에도 많이 사용되는 구조죠. 또 외형이 차체 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 모델을 내놓기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더욱 두꺼운 강철을 사용해야겠죠. 이는 곧 원가의 상승, 높은 가격으로 이어지고 무게가 늘어나면서 연비와 주행 성능도 함께 나빠집니다. 또 노면의 충격을 분산해내기에도 불리해 작은 요철에도 프레임 전체가 요동치고, 이는 곧 안 좋은 승차감으로 직결되죠. 반면 현재 세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용차가 채택하는 모노코크 방식은 히라보로 하나를 뜻하는 모노와 껍데기를 의미하는 불어, 코크가 합쳐진 이름답게 차량의 바닥부터 지붕까지 하나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일체형 차체를 뜻합니다. 즉 차체 전체가 차량에 가해지는 하중과 충격을 받아내는 구조예요. 모노코크는 차량 하부에 별도의 강철 뼈대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프레임 방식과 달리 차체와 뼈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용이하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다만 차체 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차체 전체가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쉽게 찌그러지거나 휘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설계 기술과 생산 공법의 발달로 높은 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험로를 누빌 일이 적은 도시명 SUV에도 주로 쓰이고 있고, 모노코크와 프레임 바디의 장점을 결합한 유니바디가 개발되어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차종에도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방식은 비교적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해하면 모하비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토요타 랜드크루저처럼 메마른 황무지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차명인 모하비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동부에 펼쳐진 사막 모하비에서 따왔습니다. 이름부터 미국을 타겟으로 했다는 게 드러나죠? 마침 기아차의 주행시험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요. 정작 북미 수출형 모델은 보레고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하지만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하비라는 차명이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오펜바흐였는데요. 같은 회사 고급 세단인 오피러스와 어감도 비슷하고 대형 SUV다운 포스 넘치는 이름이었죠. 전용 엠블럼까지 제작되는 등 출시 직전까지 꽤나 유력한 차명이었지만 왠지 입에 붙지 않는 발음, 벤츠 마이바흐와의 유사성 등 고심이 컸는지 이후 네티즌 투표로 차명을 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린 투표에는 오펜바흐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의 모하비, 미국 와이오밍주에 흐르는 강인 윈드리버, 태양의 후예를 뜻하는 오펠리아 세 가지 선택지만 있었죠. 이미 오펜바흐라는 이름이 익숙했던 일부 네티즌들에게 마치 뽑지 말라고 써놓은 듯한 이름만 있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답정너식 투표 결과 마제스티 오브 하이테크 액티브 비이클, 대충 최첨단 SUV 끝판왕이라는 뜻의 모하비가 뽑혔습니다. 마케팅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죠? 지금은 현대차의 수장이 된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있게 밀어붙인 프로젝트이자 출시 당시 직접 몰고 다녔을 만큼 애정을 듬뿍 쏟은 모델로도 알려져 있죠. 2008년 정식 출시된 모하비는 오피러스와 공유하는 전용 엠블럼을 부착하고 오피러스 전용 정비 라인을 이용하는 등 각종 프리미엄 마케팅을 펼쳤고 공개된 실물도 그에 걸맞게 기존의 국산차와 결이 다른 웅장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006년 폭스바겐 출신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 총괄로 영입하면서 당시 기아차가 내세운 직선의 단순미가 한눈에 와닿았죠. 앞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해 여심을 공략했던 베라크루즈와 쌍용 렉스턴2에 비해 힘있는 선과 면이 돋보이는 디자인은 거대한 덩치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정통 SUV 타이틀에 걸맞는 터프함이 느껴져 많은 아버지들의 본성을 자극했죠. 높은 지상고와 투턴 범퍼, 하단에 넉넉하게 둘러진 플라스틱 가니쉬로 어떤 길도 거침없이 달려줄 것 같은 든든함을 줬고 B필러와 C필러를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마무리한 점은 차를 더 견고해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크롬 장식과 대구경 크롬 휠을 더해 고급감까지 챙겼죠. LED 테일램프로 꾸민 뒷모습은 치켜 올라간 엉덩이 때문인지 앞모습에 비해 웅장함이 좀 떨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베라크루즈와 같은 엔진을 쓰면서도 듀얼 머플러는 적용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피터 슈라이어의 손을 거친 모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2005년 공개된 KCD2 메사 컨셉트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따랐고 지금의 디자인이 이미 다 완성된 이후 입사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모하비라는 동명의 픽업트럭 컨셉트카가 있긴 했지만 이름 빼고 연관성은 딱히 없습니다. 나중에 출시된 쉐보레 MPV 올란도와 디자인이 유사해 두 차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는 올란도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역시 화려함보다는 직선 위주의 단정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밝은 색의 우드그레인과 베이지 가죽 시트로 꾸며진 실내는 외관과는 정반대의 포근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겉으로는 투박하고 거칠어도 정작 속은 넓고 포근한 정말 아버지 같은 느낌의 차였죠. 마치 거실에 앉아있는 듯 널찍한 센터 패시아와 기아차의 브랜드 컬러였던 붉은색 조명, 운전석 메모리 시트, 대화면 DVD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고급차에 걸맞는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10개 스피커의 JBL 오디오를 중간 트림부터 기본 적용하고 내비게이션 선택 시 무려 17개 스피커에 5.1 채널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음악 감상에 즐거움을 더했죠. 옵션 가격은 전혀 즐겁지 않은 게 문제였지만요. 3열까지 갖춘 뒷좌석은 넉넉한 공간과 별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공조장치, 열선 시트, 미니밴에서나 보던 루프 모니터와 무선 헤드셋을 제공해 플래그십 SUV다운 승객 편의성을 갖췄습니다. 2열은 등받이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해 3열 승객과 공간을 나눠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죠. 물론 3열은 어른들이 타기엔 불편했지만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무리 없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거대한 덩치에서 짐작되듯 SUV의 덕목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적재 공간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2열을 접으면 약간의 경사가 지긴 했지만 풀플랫에 가까운 드넓은 공간이 펼쳐졌고 패밀리카와 업무용 차량의 구분이 없는 현장직 소비자, 캠핑과 낚시 등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많은 아버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다만 테일게이트는 5천만원에 가까운 차급에 어울리지 않게 손으로 여닫아야 했는데 가뜩이나 차체도 높은 데다가 출시 때부터 전동 테일게이트를 적용했던 베라크루즈와 비교되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후 아래급인 소렌토와 스포티지마저 전동 트렁크를 달고 나온 시점까지도 모하비는 여전히 손으로 닫아야만 했죠. 결국 애프터마켓 장인들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베라크루즈에 올라갔던 V6 3.0L S 디젤 엔진을 후륜구동에 맞게 새로 배치했고 아이신이 아닌 수출형 제네시스와 에쿠스에 적용했던 ZF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생김새에 걸맞는 강력한 힘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V6 3.8 람다 가솔린 엔진과 5단 자동 변속기, 국내에선 에쿠스에만 쓰였던 V8 4.6L 타우 가솔린 엔진과 ZF 6단 변속기가 조합된 트림을 신설하면서 선택지를 늘리기도 했죠. 특히 저조한 판매량이었지만 상징성이 컸던 모하비 V8 모델은 어마어마한 출력과 함께 모하비라는 차가 주는 위압감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의 G바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출력,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후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면서 베라크루즈보다 뛰어난 사양이 비교되기도 했는데 아예 8기통 엔진까지 넣어버리면서 쐐기를 제대로 박았죠. 현대차 서열 2위에 사랑을 받았던 차답죠. 상위 트림에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처럼 후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주행 환경에 따라 차고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험로 주행이나 승객 탑승, 물건 적재 등으로 뒤쪽이 가라앉았을 때 이를 보정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했던 것도 경쟁차엔 없는 모하비만의 강점이었죠. 여기에 든든한 프레임 구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었어요. 넉넉한 견인 능력과 주행 환경에 맞게 조작하는 사륜구동을 적용해 어지간한 임도와 비포장길은 부담없이 누빌 수 있었죠. 차가 비싸서 굳이 험한 길을 찾아가시는 분이 많았을진 모르겠지만 새롭게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했는데 이를 상위 모델에만 제공하고 하위 트림은 여전히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적용해 옵션질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노면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렁하게 세팅된 서스펜션은 프레임바디 특유의 뼈와 몸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과 시너지를 일으켰고 뒷좌석 탑승객에게 멀미를 유발하는 차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이후 상품성 개선을 통해 서스펜션을 좀 더 탄탄하게 세팅했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승차감은 여전했습니다. 고급 패밀리 SUV를 표방하던 모하비에겐 그야말로 쥐약이었죠. 2011년에는 디젤 엔진의 출력을 개선하고 이전에 사다 쓰던 ZF 6단 자동 변속기 대신 현대파워텍의 8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한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해 상품성을 보강했습니다. 바가지에 가까웠던 기존 DVD 내비게이션을 100만원대 액추얼 내비게이션으로 대체했고 앞좌석 통풍 시트를 추가한 것도 소비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부분이었죠. 단 이전의 후속 모니터와 17개 스피커의 JBL 프리미엄 사운드는 삭제됐습니다. 한편 현재 현대차 넥소로 많이 익숙해진 수소연료 전지차를 선보여 1회 충전거리 700km 이상을 기록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순수 전기차처럼 차체 바닥에 넓은 면적의 배터리팩을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소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는데 무리는 없었지만 대당 2억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프레임바디의 육중한 몸무게로 효율도 불리했기 때문에 정식 출시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아차는 출시 초 1년에 18,000대를 판매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출시 연도가 하필 2008년, 이번에도 어김없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모하비의 가격이 오피러스와 상당 부분 겹칠 만큼 비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선방했네요. 저 2008년 금융위기의 다른 이름, 네, 미국발 금융위기죠. 야심차게 준비했던 북미 전략도 출시 첫해 1만 대 넘게 판매되면서 순항하는 듯 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판매량이 줄어 얼마 안가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차체, 대배기량, 비싼 가격 3박자가 어우러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긴급 상황 회피 성능 실험, 일명 무스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죠. 다만 그 아쉬움은 안방에서 달래졌습니다. 하락세를 걷던 판매량은 경기가 차츰 회복되어 가고 캠핑과 아웃도어 열풍이 크게 불면서 덩달아 높아진 SUV 인기에 그야말로 역주행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과 도시명 SUV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견인 성능, 무엇보다 수입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강력한 6기통 디젤 엔진의 매력이 작용했죠. 또 경쟁 모델이었던 렉스턴이 갈수록 체급을 낮춰 염가 마케팅을 하면서 소렌토와 경쟁을 하는 바람에 무쏘와 초기형 렉스턴을 타던 소비자들이 이후 차종으로 모하비를 선택하는 등 의외의 이득을 본 것도 무시할 수 없었죠. 2016년에는 내외관 디자인을 수정해 고급감을 높이고 편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더 뉴 모하비가 출시됐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이라면 세대 교체를 하고도 남았을 출시 8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좀처럼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판매량도 꾸준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디테일만 업그레이드한 것에 그쳤습니다. 외관은 범퍼 디자인을 일체형으로 수정해 고급 SUV다운 단정한 인상을 줬고 그 사이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추가된 LED 주간주행등과 랜드로버를 연상케 하는 전기면도기 스타일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면서 다행히 새것이라는 느낌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스타일의 크롬 알루미늄 휠, 전면부와 통일된 형상의 리어 범퍼와 면발광을 적용해 내부 그래픽을 수정한 LED 테일램프도 눈에 띄는 변화였죠. 실내는 기존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주 타겟인 중장년 소비자에게 맞춰 번쩍이는 우드그레인과 퀼팅 무늬 나파 가죽 시트를 추가해 이전 모델보다 한층 화려해졌습니다. 컬러 LCD 정보창을 더한 계기판과 이를 조작할 버튼을 넣으면서 달라진 스티어링 휠 디자인, 널찍한 실내에 비해 옹졸해 보였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키워 시인성을 개선한 점도 돋보였죠. 따로 있었던 공조장치 화면이 내비게이션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진 점은 아쉬웠지만요. 여기에 큰 차체로 주차나 비좁은 길에서 진땀을 흘렸던 소비자들을 위한 어라운드 뷰 모니터, 현대차의 블루링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과 온도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유보를 탑재하는 등 최신의 편의 장비를 더해 오래된 차 이미지를 꽤나 덜어냈습니다. 또 7인승만 있었던 이전과 달리 5인승 모델을 기본으로 해 활용 빈도가 크지 않은 3열 시트 대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부분이었죠.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었는데 부진했던 가솔린 트림은 이전에 스리슬쩍 빼버렸고 주력인 6기통 디젤 엔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 모델부터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로 SCR 방식을 적용하면서 요소수를 넣어줘야 했고 이 요소수 장치를 추가하느라 후륜 공간이 협소해져 기존의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게 됐죠. 오프로드용 타이어 패키지와 강화 스프링을 전용 액세서리로 제공하고 후측방 경보와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경고 등 안전 사양을 옵션으로 추가해 트렌드에 충실히 따른 것도 좋은 부분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주행 보조 장비는 차급을 고려하면 빈약한 수준이었죠.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긴 했지만 야금야금 올라 어느새 5천만 원이 넘어버린 가격과 플래그십 SUV라는 차급을 고려하면 아쉬움도 많이 남는 모델이었습니다. 여전히 트렁크는 손으로 닫아야 했죠. 어떻게 생각해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출시 전 별도의 사전계약 혜택이 없었음에도 4,500대가 넘는 계약 대수를 자랑했고 이 중 70%가 40에서 50대로 여전히 중년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2017년 쌍용차의 렉스턴이 G4 렉스턴으로 환골탈퇴하면서 다시금 중대형 SUV에 강제로 떠올랐고 이로 인해 판매량에 소폭 영향을 받긴 했지만 독보적인 6기통 디젤 엔진 이 하나만으로 모하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는 유지됐습니다. 여담으로 연상호 감독의 영화 반도에서 화려한 후륜고동 드리프트 머신으로 등장해 장르를 순식간에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영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어째 이 모하비만... 모하비의 마초적인 매력에 국방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민수용 모델을 군용으로 꾸며 공군에 납품한 데 이어 현재 레토나를 대체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 K151, 이른바 한국형 험비도 이 모하비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소총탄을 막아내는 수준의 방호 성능을 갖춰야 하고 다양한 군 장비를 탑재해야 하는 만큼 상당히 크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파워트레인도 모하비의 6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후륜 기반의 AWD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 이전의 가솔린 레토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행히 요소수는 안 넣어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전동 조절 사이드 미러와 에어컨, 블루투스 오디오, 후방 카메라 및 내비게이션까지 장비하면서 거의 민수용 차 못지않은 편의성을 갖춘 것도 좋고요. 물론 고급 부품이 탑재된 만큼 훨씬 비싸졌고 정비 또한 까다로워졌겠지만 한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툭하면 시동이 꺼지는 수동 변속기 레토나에 고통받던 장병들이 한결 편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겠네요.
이 밖에도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 기갑수색 차량, 개방형 짐칸이 마련된 카고 모델 등 험비처럼 다양한 파생 모델도 함께 제공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시죠. 2014년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에서 정식으로 첫 선을 보였고 2017년부터 일선 부대에 배치되어 야전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부대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심심찮게 보이죠. 한편 최근 개최된 2021 서울 아덱스에서 역시 모하비를 기반으로 한 경량 고기동 차량을 공개했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외관과 향후 허머처럼 민수용 모델로 출시될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하비의 후속으로 예상됐던 텔루라이드가 무거운 프레임을 내려놓고 현대 팰리세이드의 형제차이자 아예 북미 전용 차종으로 결정되면서 팰리세이드와의 판매 간섭과 노사 간의 갈등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겹쳐 모하비는 또 한 번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좀 더 정성을 들였고 2019년 서울 모터쇼에서 모하비 마스터피스 컨셉트카를 예고편으로 내놔 꽤 괜찮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강박 때문인지 한편으론 기괴해 보이기도 한 앞모습 때문에 모하비 마우스피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지만요. 이윽고 그해 9월 컨셉트카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모하비 더 마스터가 출시됐습니다. 소소하게 화장만 고친 수준이었던 이전 더 뉴 모하비와는 달리 페이스리프트지만 내외관 디자인을 거의 풀모델 체인지 수준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었죠. 최신 기아차의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해 그릴과 램프의 경계를 없앤 전면부는 전작의 위압감은 유지하면서 LED 램프 특유의 디자인 자유도를 살려 첨단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전의 얼굴이 듬직한 느낌에서 오는 위압감이었다면 이 모델은 좀 무서운 얼굴에서 오는 위압감이랄까요? 저는 처음 실물 마주했을 때 오래된 007 영화 속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측면부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휠 디자인을 바꿔 변화에 발맞췄고 전작에서 두드러졌던 플라스틱 가니쉬의 면적을 크게 줄여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후면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전면부의 세로형 데이라이트와 궤를 같이 한 테일램프는 가로로 길게 이어진 장식을 더해 기아차의 다른 모델과 패밀리 룩을 이뤘고 가로선이 돋보이는 범퍼는 바디 컬러로 도색해 중후한 인상을 더했습니다. 여전히 머플러는 싱글의 수도꼭지 형태였지만 듀얼 트윈 머플러 형상의 장식을 추가해 고성능 이미지까지 챙겼어요. 전체적으로 등산복보다는 세미 정장을 입고 타야 어울릴 것 같은 차가운 도시 아빠들을 위한 도시명 SUV로 컨셉이 바뀐 모양새였습니다. 변화는 외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내도 전작의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 만큼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우드그레인 장식을 필두로 수평을 강조한 레이아웃은 실내를 훨씬 넓게 느껴지게 했고 특히 송풍구가 최상단에 배치되어 한 세대 전차의 느낌이 강했던 이전의 투박한 실내에서 탈피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동일 선상에 배치하는 듀얼 패널 스타일로 구성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SUV다운 터프함보다는 K9이나 K7 등 고급 세단에서나 볼 법한 구성으로 차의 컨셉이 달라졌다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같은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화면, 앰비언트 라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K9과 스팅어같이 프리미엄 모델에만 사용하는 15개 스피커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했고 높아진 대형 SUV 수요에 발맞춰 통풍 기능을 내장한 2열 독립 시트를 갖춘 6인승 모델도 새롭게 더했습니다. 드디어 2열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원터치 레버가 추가돼 3열에 타고 내리기 편리해졌고 220V 파워 아울렛 등 아웃도어에 걸맞는 편의 장비를 더한 것도 좋은 부분이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트렁크를 힘겹게 닫을 필요가 없어졌고요. 여러모로 소비자가 변화를 체감하는 부분들을 크게 개선해 사골 모델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엿보였죠.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었지만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팰리세이드에서 먼저 선보인 주행모드 제어 시스템 터레인 모드를 적용해 올로드와 오프로드 주행 상황에 맞게 구동력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기존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버리고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탑재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등 아쉬웠던 주행 보조 장치도 몽땅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했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편의성이 대폭 상승했고 그에 맞춰 가격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물론 다양한 고급 장비가 기본 탑재되긴 했지만 기본형인 플래티넘의 가격이 이전의 최상위 트림 수준으로 크게 올라 가격 접근성이 떨어졌죠.
이 밖에 화면 사이즈는 커졌지만 렌즈는 그대로인 화질구지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캡틴 시트를 갖췄지만 그 캡틴을 위한 측면 커트는 여전히 없었고 아래급인 중형 SUV보다 빈약한 3열 편의장비와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여전히 멀미나는 승차감 등 아쉬운 부분도 많은 모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용 20인치 휠과 전용 그릴, 알칸타라 소재로 꾸민 최상위 트림, 마스터즈 그래비티를 신설해 더 공격적인 외관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가격이 모하비 더 마스터는 도시명 SUV로 점칠된 현대기아차 SUV 라인업 속 자리잡은 유일한 정통 프레임 SUV로서 그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구형 모델을 거칠해 비싼 값을 받아먹으려는 술수가 보이는 모델이라며 일부 소비자와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쓴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후륜구동 6기통 디젤 8단 자동 변속기라는 독보적인 파워트레인은 제네시스 GV80이 출시되기 전까지 수입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치였고, 비록 오래된 엔진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역으로도 손색 없는 힘을 제공했죠. 여기에 대부분의 판매량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뚜렷한 위협을 가하는 타사 경쟁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잘 팔렸습니다. 이번 모델 역시 높은 가격에도 불구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로서 그 위엄을 뽐내고 있죠. 다만 신형으로 갈수록 오프로드보다는 도시명 SUV에 가까워지면서 모노코크 SUV와 직접 비교하면 그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모노코크 바디 설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준수한 승차감과 험로 주행시 강성 두 가지를 모두 잡기 시작했죠. 그 결과 랜드로버, 지프 등 오프로드 SUV를 대표하는 브랜드조차 신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유니바디 적용 비율을 높이는 등 바디온 프레임의 영역까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통 오프로더를 추구하는 일부 모델은 아직도 프레임 바디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 모델들 역시 모하비와 비슷한 단점을 공유하고 있죠. 물론 그럴 땐 내가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보라. 한편 출시 전 JTBC에서 기획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PPA를 진행했으나 이 다큐멘터리가 군의 허가 없이 DMZ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본의 아니게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작사인 JTBC의 책임이 돌아갔고 멋지구리하게 찍어놓은 산티아고 광고 덕분에 논란은 금세 잠잠해지긴 했지만요.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 저조한 실적으로 기아차의 흑역사로 남을 뻔했지만 갑작스런 아웃도어 열풍으로 판매량 역주행 신화를 쓴 기아 모하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적극적인 신차 개발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꾸준한 상품 개선으로 15년 동안 우직하게 자리를 지켜온 결과 모하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할 만큼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쌍용 픽업 트럭 시리즈 렉스턴과 함께 신차로 판매되는 몇 안 되는 통뼈 품은 국산차로서 현재도 수많은 현장과 거친 비포장기를 누비고 있죠. 한편 최근 텔루라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테스트카가 국내 곳곳에서 목격되며 다시금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아차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지만 모하비가 이 정도 우렸으면 맹물 나온다는 신차로서 수명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텔루라이드의 국내 출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1세대를 벗어나지 못한 모하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기아 프레임바디 SUV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